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돼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5년 출판된 뒤 65만 부가 팔렸고,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데우스는 25만 부, 21세기를 위한 재현은 1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하라리는 원래 전쟁사 전문 학자인데 이 3부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가 됐습니다. 사피엔스의 가장 핵심 주장은 인류의 역사는 통합을 향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주에 떠있는 정찰 위성의 시점,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단위를 스캔하는 시각에서 보면 역사가 통일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200여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지만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의 세계가 됐습니다. 하라리는 이게 가능했던 건 인간이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한데 집단 협력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집단적으로 허구를 상상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믿는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신을 믿는 집단은 훨씬 더 집단 협력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 사용 그 자체보다도 인간의 집단적 협력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돌칼, 돌창으로 부장한 호모사피엔스는 혼자서 사자를 못 이기지만 10여 명이 뭉치면 사자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상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남들에게 설명해서 믿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인간 언어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남에게 믿게 하려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죠? 인간 언어는 이를 가능케 합니다. 하라리는 집단적으로 허구를 창작하고 집단적으로 믿는 능력은 7만 년 전 발생한 인지혁명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인지혁명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내고 이를 집단적으로 믿는 능력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 다른 동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던 호모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때문에 생물학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기원전 1만 년에 발생한 농업혁명으로 집단적 협업 능력과 위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게 화폐 제국 종교인데 하라리는 이걸 모두 상상의 질서라고 합니다. 즉 허구라는 거죠. 1600년대 이후 과학혁명으로 사피엔스의 능력은 더 강화됐고 특히 미래에는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초인, 즉 인간이 신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한데 하라리가 걱정하는 건 인간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20만 년 전 탄생한 호모사피엔스가 13만 년간 다른 야생동물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살다가 7만 년 전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힘이 너무 갑자기 커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서히 커졌다면 지구 생태계가 인간에 적응할 수 있었으나 그럴 시간이 없었고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는 한편 인간은 자신의 주의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더욱더 잔인하고 폭력적이 됐다는 게 하라리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간의 폭력성을 걱정하지만 하라리는 이미 인지혁명 직후부터 인간은 대량 학살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지혁명이 일어날 무렵 지구에는 몸무게 45kg 이상 대형 동물 200속이 있었지만 기원전 1만 년 농업혁명이 일어날 즈음에는 100속만 생존했다. 1만 2천년쯤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 남쪽에 도착한 지 1000에서 2000년 안에 대형 동물 47속 중 34속이 멸종했다. 남미에서는 60속 가운데 50속이 멸종했다. 호주에 인간이 도착한 4만 5천년 전 이후 대형 동물도 대부분 멸종했다. 이런 이유를 듭니다. 하라리는 현재 기술 발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에는 기술 발전은 인간 그 자체는 바꾸지 않았죠. 한데 현재 일부 진행 중이고 미래에 완성될 기술은 인간의 몸과 마음 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한데 현재 인류의 태도는 과거 폭력적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피엔스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하라리는 이대로 가면 미래의 인간은 신이 되겠지만 그건 곧 사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기술로 발생한 문제는 기술로 풀려고 합니다.
하라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인지혁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지혁명은 다른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상징의 출현을 인지혁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왕가는 왕을 상징하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이란 어떤 사물의 특성 또는 그 사물의 일부로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건 비둘기 특성 가운데 하나로 평화라는 특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가는 왕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경우 왕관에 코브라와 독수리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코브라는 하 이집트, 독수리는 상 이집트를 상징하며 파라오가 전체 이집트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 동물들은 이런 상징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한데 하라리가 말하는 인지혁명은 다른 학자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꽤나 다릅니다. 그는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인지혁명을 규정합니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지혁명으로 집단적 상상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집단적 협력이 가능해졌다. 집단적 협력 때문에 200만 년간 다른 동물과 별 차이 없던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동물과 달라졌다. 다른 학자들은 인지혁명을 상징의 출현으로만 규정합니다. 한데 하라리는 인지혁명 때문에 집단적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하라리와 다른 학자들의 큰 차이입니다. 하라리는 인지혁명과 관련 32,000년 전 상하로 만든 독일 슈타들에서 발견된 사자 남자상을 예로 듭니다. 사자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생명체는 지구에 없지만 인간은 이를 상상해냅니다. 이의 의미를 설명함으로 스타인에게 믿게 만들고 그래서 집단적 상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같은 상징을 믿으면 일체감을 갖게 되고 집단적 협력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라리는 더 나아가 이런 집단적 상상이 현대에도 여전히 기능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푸조 자동차의 엠블럼 사자인데 푸조는 유한 책임 회사라는 법적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하라리가 인지혁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솔로엔시스 등 6종의 인류와 공존했습니다. 한데 다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체격도 더 크고 두뇌도 10%가량 컸고 현생 인류와 2 내지 4%의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결국 3만 년 전 멸종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유명한 알타이 벽화 등이 있죠. 그걸 호모 사피엔스가 그리고 있을 때 네안데르탈인이 아직 존재했어요. 데니소바인도 현생 인류와 유전자를 1 내지 4% 공유하지만 결국 멸종했습니다. 인지혁명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만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게 하라리 주장입니다. 인간 두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의 연결에 따라 인간은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인지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서서히 진화한 결과라는 학설이 있지만 하라리는 돌연변이로 인한 뉴런 배선 구조의 변화 탓을 해석합니다. 아무튼 집단 협력 능력, 분업 능력, 상징 능력, 언어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유전자의 2 내지 4%를 공유함으로 둘 사이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관계였다는 학설도 있지만 상당수 학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네안데르탈인이 밀려났거나 심지어 학살당했다고 봅니다. 1500년대 아메리카에 스페인인들이 도착하면서 원주민 90% 이상이 제거된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집단 협력을 하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미, 꿀벌 등은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한정적이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늑대, 사자, 하이에나 등은 집단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하고만 합니다. 인간만이 낯선 이방인들하고 집단 협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국제 제품 많이 쓰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중국 노동자가 만든 제품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동물에게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원전 1만 년에 농업혁명이 발생한 뒤 화폐의 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의 질서가 탄생했다고 하라리는 분석합니다. 화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교환하게 해줍니다. 제국은 여러 이질적인 집단과 문화가 한 제국 안에서 통합되고 교류하게 해줍니다. 종교는 낯선 이방인들이 공통의 신념하에 결합하고 행동하게 해줍니다. 현재 기독교인 숫자는 20억 명, 이슬람 11억 명, 힌두교 9억 명, 불교 4억 명 정도입니다. 화폐, 제국, 종교 모두 상상의 산물이고 상상의 질서라는 게 하라리 주장입니다. 총균세 관련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게 던바의 수입니다.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인간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이 한계라는 이론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가 주장한 건데 초기 농경민 불악 평균 규모, 로마 제국 군대부터 현대 군대에 이르기까지 전투 기본 단위인 중대 규모, 크리스마스 때 영국인이 엽서를 보내는 대상의 숫자, 일반인들이 SNS에 친밀하게 소통하는 팔로워 숫자, 이게 보통 150명 정도가 한계라는 겁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 두뇌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로빈 던바는 주장합니다.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은 침팬지입니다. 한데 침팬지의 집단 규모는 20 내지 50마리입니다. 던바의 수에 따르면 인간 두뇌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집단 규모는 15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데 현재 이를 돌파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라리는 인지혁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결정적 임계치 150명을 넘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브의 등장이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은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현대 국가, 중세교회, 고대 도시, 원시 부족 모두 다 그렇다. 오로지 강요에 의해서만 군대를 조직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소한 일부 지휘관과 병사는 신이든 명예든 조국이든 남성다움이든 돈이든 뭔가를 진심으로 신봉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가 오로지 많은 사람이 특히 엘리트와 보안대가 진정으로 이것을 신봉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같다. 만일 그 주창자 대다수가 인과 예와 효를 신봉하지 않았다면 유교는 2000년 넘게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과 의원 대다수가 인권을 신봉하지 않았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250년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투자자와 은행가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다면 현대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하라리는 밀레니엄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 있는 후보 3가지가 등장했다면 화폐의 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기원전 첫 밀레니엄에 등장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진화적 구분을 처음으로 초월하게 됐고 인류의 잠재적 통일을 내다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화폐가 탄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는 물물교환입니다. 사과와 10개는 신발 한 켤레, 양 한 마리는 옷 10벌, 망치 한 자루는 빵 5개 이런 식입니다. 한데 물물교환은 각 상품마다 상대 교환 가격이 다 다르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100종의 상품이 거래된다면 교환율은 4,950까지, 1000종이 거래된다면 49만 9,500까지나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양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사과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양을 원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항상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자주 원하는 몇몇 물건을 화폐로 정하는 겁니다. 양, 염소 등의 가축, 곡물, 소금, 옷감, 조갑의 껍질, 그리고 금과 은 등입니다. 참고로 영어 셀러리의 어원은 솔트, 소금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군인 월급을 소금으로 줬거든요. 교도소나 포로 수용소에서는 담배가 화폐로 사용됩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상관없이 담배로 거래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에서 2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은 8.33g을 1세겔로 정하고 화폐 단위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겔이 화폐로 많이 등장합니다. 영국 화폐는 파운드인데 무게 543g입니다. 달러는 1600년대 독일에서 사용하던 은화 탈러가 어원인데 약 30g입니다. 스페인 페소도 무게단위고 우리나라 한 냥, 두 냥 할 때의 양도 무게입니다. 한 양은 한 돈의 10배로 한 돈이 3.75g이니까 37.5g입니다. 즉 화폐가 무게 단위였다는 것은 원래 금이나 은 등의 무게를 달았던 데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하라리가 설명한 화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은 대부분의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한데 하라리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화폐의 역사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생긴 건 그 자체로는 내재적 가치가 없지만 저장과 운반이 쉬운 돈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됐을 때다. 은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옷을 만들 수도 없다.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에는 너무 부르다. 금이나 은의 가치는 장신구나 왕관 등 신분 상징을 만드는 재료다. 이런 사치품의 가치는 순전히 문화적이다. 화폐는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화폐의 발달에는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었다. 여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상호 주관적 실체였다. 하라리는 화폐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전체 화폐 총량은 약 60달러지만 주화와 지폐의 총액은 6조 달러 미만, 나머지는 다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한다. 별법의 고등 껍데기와 달러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가치는 조개 껍데기나 종이의 화학적 구조, 색상, 형태 속에 있지 않다.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우리가 달러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미국 재무성을 믿기 때문이다. 다음은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라리는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기원전 2350년에서 2150년 사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드 제국을 듭니다. 그 영토는 이락과 이란 일부, 시리아, 터키 일부까지, 즉 오늘날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 로마 제국, 중국의 진한 제국, 몽골 제국, 터키 오토만 제국, 근대의 대영 제국 등 하라리는 역사상 모든 제국이 상상의 질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왜 제국은 상상의 질서였을까? 하라리는 이렇게 말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제국의 소속원이라는 공통된 믿음, 공통된 신화에 기반했기 때문에 역사상 모든 제국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하라리는 자본주의도 사실상 상상 속의 질서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라리는 자본주의와 그 이전 경제의 차이점은 신용, 신뢰의 의무에서 찾습니다. 하라리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금융업자 그리디가 은행을 설립합니다. 도구업자 스톤이 수익금 100만 달러를 그리디 은행에 입금합니다. 요리사 맥도넛은 그리디를 설득해 100만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빵집을 열려고 합니다. 맥도넛은 스톤에게 빵집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100만 달러를 줍니다. 스톤은 다시 은행에 입금하겠죠? 계좌 잔고가 200만 달러 늘어납니다. 스톤은 도중에 공사비가 늘었다면서 맥도넛에게 추가 100만 달러를 요청합니다. 맥도넛은 화가 나지만 중간에 공사를 그만둘 수 없어 은행에서 100만 달러를 또 대출받았습니다. 스톤은 추가 공사비 100만 달러를 또 입금하죠. 계좌 총액은 300만 달러. 은행 실제 보유 금액은 1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 도급업자 스톤은 은행 계좌의 최고 1000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은행법은 이런 행위를 7번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용이 없다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도급업자를 고용 못합니다. 그러면 빵집이 없고 케이크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돈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 경제와 근대 이전 경제의 차이입니다. 하라리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야 발견됐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근대 이전 경제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래서 신용이 적었고 그래서 느리게 성장했다고 분석합니다. 현대 경제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많고 그래서 신용이 많고 빠른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용을 크게 확장하려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믿음, 신용을 자본주의 탄생과 발달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많은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과 은이 유사일에 전 세계 어디서나 화폐로 쓰였던 건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귀에서 적은 양으로 많은 가치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적은 양만 들고 다녀도 화폐 구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은 나누기 쉽습니다. 필요할 때 가치에 맞게 나눠 쓰면 됩니다. 무엇보다 금은 오래 놔둬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곡물이나 비단, 소금 등 화폐로 쓰였던 이유도 쉽게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은 이런 내재적 가치 때문에 교통, 통신이 미발달했던 과거에도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라리는 맨 처음에 화폐의 최초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화폐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후 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자 내재 가치가 없는 금은이 화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금과 은이 곡물, 소금 등보다 내재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하라리는 금과 은은 장신구나 왕관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물건 제조에만 쓰이므로 순수 문화적 가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말도 틀렸습니다. 사회적 지위란 돈과 권력을 얻는 아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겁니다. 하라리 주장대로라면 돌덩이도 믿기만 하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라리 주장과 달리 금과 은이 화폐가 된 건 상상의 질서가 아니라 물질적 질서, 객관적 질서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은행 신용이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대 은행이 탄생한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은 수백 개 국가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화폐가 제각각이어서 환전상이 발달했습니다. 통일 국가가 없으니 치안이 미약해서 여행 도중 강도를 당할 위협도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 환전상에게 미리 돈을 맡겨놓고 결제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만 들고 가면 강도당할 위험이 적죠? 한데 환전상은 어느 순간 자신이 맡아 보관 중인 돈 가운데 항상 나가는 것은 10%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90%를 대출해주기 시작한 게 근대 은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행 뱅크 어원이 옛 이탈리아어로 테이블을 의미하는 방카입니다. 환전상은 길거리에서 탁자 하나 놓고 영업을 했거든요. 하라리는 유럽인은 기술적 우위를 누리기 전부터도 이미 과학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인에게 부족했던 건 서구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숙한 가치, 신화, 사법기구, 사회정치적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논리대로라면 왜 서유럽인들은 1500년대 이전에는 자본주의를 탄생시키지 못했을까요? 왜 하필 1500년대 이후 특히 1770년대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난 뒤 자본주의가 본격화됐을까요? 그리고 하라리 스스로도 인정하듯 왜 1500년대 이전에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었을까요? 이런 반론은 제국 종교 등 하라리가 상상의 질서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것에 가능합니다. 제국 종교도 사실 객관적 질서, 물질적 질서로 설명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하라리는 실제와 실제에 대한 관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실제와 자동차에 대한 관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바퀴 4개, 핸들, 엔진을 갖추고 사각형 모양이며 빠르게 달리는 물건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는 2만 내지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작동은 정교합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분만 압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관념과 실제 자동차 그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사물, 생물에 대한 인간의 관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자체 전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일부만 압니다. 한데 하라리는 어떤 실체에 대한 관념이 곧 그 실체 자체를 규정한다고, 그 실체 자체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를 좀 더 밀고 나가 볼까요? 자연계의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스,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 두뇌가 해석해 색깔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쥐라면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개는 노랑과 파랑 정도만 구분합니다. 하라리 논리대로라면 자연계에는 색깔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맹인은 달을 볼 수 없으므로 그 입장에서 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리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의 영감을 받아 사피엔스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역사를 크게 보는 빅 히스토리라는 건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총균세는 어느 지역에서 문명의 탄생과 발달은 그 지역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고 지리 환경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지리 환경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실체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리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한데 하라리는 거꾸로 상상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는 정신이 곧 역사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기원전 1만 년 농업의 탄생만 하더라도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구 밀도의 증가를 농업 발생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인구가 조금씩 늘었고 임계치를 넘어서자 수렵채집만으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어 농사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물질적 과정이죠. 유발 하라리는 종교가 농업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볼 수 있듯 인류가 신이라는 가상의 실제를 믿고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모여 살게 되자 이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필요성 때문에 농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발생한 건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다른 열망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터키에 있는 기원전 1만 년쯤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당시는 수렵채집 시대인데 이런 신전이 등장한 건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은 농업이 발생한 이후에나 등장했다는 게 역사의 주류 학설입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괴베클리 테페는 거대한 신전을 먼저 짓고 여기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침 괴베클리 테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 웨알밀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농업 발생의 원인이라는 설은 아직 극소수 의견이고 괴베클리 테페에 대한 발굴 작업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먼저 시각이 독특합니다. 인류 역사를 집단 협력의 역사로 파악합니다. 또 시야가 넓어요. 대부분의 역사책은 기원전 3000년경 최초의 문명 탄생 이후만 서술합니다. 이 책은 우리 시야를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했을 때까지 넓혀줍니다. 또 이 책은 사실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라는 간단한 3개의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또 이 책은 통시적입니다.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미래까지 얘기합니다.